잘 마쳤다죠. 69년을 여기서 하셨으니까 저도 대단하신 분이 아주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시고 같이 기억합니다. 그렇고 올해도 우리 65세 이상 인구가 친구분들이시죠. 21%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65세 여러분 적극 흡수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은 커피 이야기 아마 올해 첫 커피 한을 마시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적극적인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김봉준 회장님 인사말로부터 시작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준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올라주기 시간 딱 맞춰놨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거예요. 뭐 어차피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장소를 한 시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를 한 시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시고 가다가 어느 부분에 좀 늦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말을 전달하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가 되면 제일 나쁜 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좀 춥다, 좀 덥다, 그럼 안 가버려요. 지각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안 가버려요. 왜냐? 시니어가 되면 목표가 없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걸 참석해서 자기를 더 성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가버려요.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 여러분이 다른 활동하실 때 단체 활동 꼭 참고하실 게 무조건 제 시간에 참석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많이 오셔서 제가 오늘 커피도 추가로 주문하고 그랬는데 시작할 때부터 제가 11년 됐어요. 많이 11년 됐어요.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제 시간에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강사들도 앉아 계시는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진행팀만 와 있고 강사님하고 그렇게만 와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2분 전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시간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여기 지금 다 지도층들이 와 계십니다. 심하게 말하면 단 한 명도 외에 없이 지도층이에요. 이 시니어들이 지도층으로서 행사를 진행할 일이 많은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제 시간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멤버형 말씀드리기 있으면 특별히 한영석 원장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그 고뇌 돈 안 받고 돈 번자 하는 일 아닌데도 그 사람 제 시간에 모이게 하는데 다른 고뇌를 가장 이해를 많이 하시고 오늘 한영석 원장이 불러주신 분이 22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 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는데 생각보다 덜 추웠어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영석 원장님 초대시 손님이 여기에 22명이 오셨습니다. 22명이 오셨고 본인 포함한 23, 24명까지 돼요. 그리고 한영석 원장님이 어디 저는 그러셨어요. 한영석 원장님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우리 이 포럼에 참석하는 지각하지 않고 참석하는 멤버 좀 있으면 뒤에 바로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시간 되면 시작하는 건데 원장님께서 열심히 협회 이 포럼에 나오신 지가 2년 됐죠? 네, 2년 나오셨고 오셔서 또 가끔 밥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회원들하고 많이 친하십니다. 어떻든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협회 다른 분들한테 메모를 해놨는데 봐가면서 해야 돼요. 다른 분들한테도 한영석 원장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메모를 좀 했습니다. 한영석 원장님은 아까 손 한번 들어봐 다시 한번 뒤로 좀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저희 이 포럼의 슬로건이 뭐냐면 베러 시니어 베러 라이프예요. 베러 시니어 베러 라이프가 되려면 서로 이렇게 어떻게 기회가 됐을 때 잘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영석 원장님이 하시는 덕연 인문경영연구원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우리 기존 회원들한테 여러분 오늘 오신 손님들한테 해당이 안 되지만 기존 회원들한테 정식으로 소개해드릴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 회원들 소개해드리니까 덕연 인문경영연구원은 트래킹을 해요.
역사 탐방을 해요. 또 보고 문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가지고 품격 있게 시니어 생활을 즐기는 그런 인문학적 모임입니다. 주로 기업이 본인이 전경련에 33년을 다니시고 또 인간개발연구원 원장을 10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경련에서 최고 높은 직인 전문까지 올라가시고 원장을 10년 하셨기 때문에 아는 기업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인들 또 학자, 공무원 이런 출신인 주위에 그러니까 본인 뭐든지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은 레벨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류지만 그거 뭐냐 본인이 또 예술적 그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음악이 미술인 또 인문 작가 맞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덕현인문영웅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 범주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강사님도 강사님들 그렇죠. 자리가 없어 강사님도 제가 덕현인문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 해가지고 빼먹지 않은 걸 다 말씀드려야 꼭 읽어봐야 돼요. 이제 거기서 뵀는데 보세요. 키도 크시고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다가 인품이 또 시원시원해 말씀하시는 게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접근해서 사실상 제가 접근해서 최초로 모시는 그 인문경영연구원의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접근해서 모셨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더구나 이 추운 날 하나니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모셔서 이제 접근해서 말씀 드려봤더니 키도 크고 인품만 좋으신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영학 교수로 정년퇴직하셨어요. 커피 사업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또 그다음에 커피가 사업이니까 당연히 커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커피 얘기 좀 해주시오. 우리 여기 오셔서 사실 시니어들한테는 커피 얘기가 엄청 비중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 슬로건이 베럴 시니어 베럴 라이프인데 커피를 통해서 베럴 시니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마침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저는 꿈에도 쳐다보지 못한 아이비리그 코넬대 아이비리그의 코넬대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코넬대 경영학 박사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커피 회사 전략도 마케팅 전략도 아주 이따 느끼시겠지만 느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강의도 있으시고 하니까 아주 독특했어요. 우리 포럼에 진짜 안 모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냈어요. 이 강사님을 우리 포럼에 강사를 모신다고 했더니 어느 분이 여기 와 계셨는데 봤어. 저기 계시네. 자기 아들이 포럼에 나왔대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포럼은 이제 덕현인문경영연구원은 오늘 소개됐을 때 우리도 소개해. 덕현인문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우리 협회도 이 포럼만 하는 데냐? 우리가 협회가 포럼만 하는 데가 아니고요. 협회를 좀 소개해드리면 23년 전에 지금 2026년이잖아요. 23년 전이면 2003년입니다. 2003년대가 무슨 해냐? 네이버가 블로그를 처음 런칭, 비즈니스로 시작하는 걸 런칭이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인연이 닿아서 제가 그때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23년이고 네이버로부터 블로그 오래 했다고 기념표도 하나 선물을 받기도 했어요. 중간에 20년 됐을 때, 3년 전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야, 이 블로거들이 그 중에서 괜찮은 이제 블로그 불친이라고 있잖아요. 불친의 친구들 그 중에서 좀 그 글에 올라오는 게 좀 품격이 있고 싹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에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내 명단들 중에서 시니어들을 제가 골라가지고 괜찮아서 골라가지고 우리가 그냥 묻지 말고 괜찮은 이야기를 적어서 시니어들에게 전파하는 선한 인플루언서가 되자. 그래서 협회를 제가 제안해서 일일이 전화번호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 제안해가지고 15명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는데 지금 회원이 이름은 바꿨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게 한정식이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코리안 시니어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2개 샀어요.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하고 코리아 시니어 슬레이브 갔었는데 현재 회원이 3,100명이 넘습니다. 오늘 이 포럼도 사실 이 포럼이 공지문에는 37회라고 났는데 100회가 넘습니다. 100회가 넘는데 한 번을 해서 책으로도 발간하고 영상으로도 발간했고 100회가 넘는데 시니어들을 위한 베러 시니어, 베러 월드니까 시니어들을 위한 교양 강좌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70번은 토크 미팅이라는 말을 했고 지금은 포럼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그냥 뭐 강의다 하는 게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만 하느냐? 이거는 우리 협회 활동에 사실 최고 많이 쳐준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1 정도고 다른 활동 많이 하는데 우선 파크골프 운동을 시작하니까 파크골프치 우리 다 저도 사실 작년까지 골프를 쳤어요. 골프 쳤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골프라는 건 우리한테 사양산업, 국가적으로 사양산업 이전에 우리한테 사양산업인데 저는 파크골프를 한 1년도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실제로는 우리 상임사고 먼저 한번 해보도록 시키거나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골프하는 효과를 거의 다 내면서도 너무너무 좋아서 아예 파크골프 협회를 만들었어요. 3,100명이면 협회 하나 만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 협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운동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단체로 버스 한 대에 평소에 보고 싶은 사람 보려면 파크골프 치러 오면 다 봐요. 여기서 파크골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미니멈 한 번 가요. 미니멈 한 번 가는데 1월 13일에는 스크린 골프대회, 파크골프 대회 하고요. 그래서 파크골프 클럽이 있고 이 부연 설명이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이런 모임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좀 말씀드렸어요. 파크골프 있고 극단, 연극단이 있습니다. 연극단도 한개가 아니고 3개나 있어요. 엄청 이름 있는 대학로상 연극단 있어요. 연극단 있고 음악단, 난타 음악단 있어요. 1년씩 연습해서 난타 전용 음악단, 우리 전용 음악단 난타 음악단 있고 여성 전용 문화활동 클럽 있어요. 여성들만 다 참석했거든요. 여성들만 참석하는 여성 전용 문화활동 클럽 있고 남녀연합 인사동을 사랑하는 모임을 금년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 여성들만 가니까 남자들이 또 불평을 했죠. 앞에서 너는 남자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여성들은 문화활동 클럽이 있고 금년에 또 새로 시작해. 여성만 하니까 왜 너는 남자면서 남자를 갈세해. 그래서 남녀연합으로 인사동을 사랑하는 모임을 1월에 시작을 합니다. 1월 넷째 목요일 날에 토요일 넷째 토요일 날 인사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어떤 인문학적 접근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된 게 인터넷 신문 시니어타임스 발행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인터넷 신문 시니어타임스가 있고 또 시니어타임스 TV, 유튜브 TV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두루같이 제가 폼을 잡았는데 사실 아무도 아니에요. 왜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돈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들어가죠. 조금은 들어가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손이 작아서 못 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한테 와서 이거 이거 재벌이냐? 기업 출신이냐? 저는 순수하게 공적인 연구밖에 없고 연금 생활자입니다. 우리 공적인 연구만 연금 한 150에서 200사이 받잖아요. 연금 생활자일 뿐인데 그 돈은 제가 쓰죠. 그런데 이 큰 일을 많이 저지르면 어떻게 저지르고 있느냐면 우리 회원들이 정말 제 정신에 공감한 회원들이 조금 회식 내주고 해서 돌아가요. 근데 그거를 전 어려워도 불편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수준이 앞으로는 제가 10년은 준비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 앞으로도 우리나라 형편이 아직 우리 같은 단체를 도와줄 정도로 누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기업도 아직 문을 못 뜨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 도와야 결국은 단체가 활성화돼야 그 기업이 진짜 성공한다는 걸 기업들한테는 못 뒀어요. 그리고 저한테 설명이가 어떤 시니어 비즈니스 하면 좋을까? 그거 아이템을 말해줘. 그런 얘기만 해요. 돈 낼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튼튼해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앞에 떠드는 걸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이제 그
신문사에도 전화번호가 나오고 근데 그 제번호도 아시니까 누르시면 참여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객서를 했으니까 진짜 감사하는 모습 차립니다. 정말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쁘신 분을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따뜻한 커피 모자라는 추가로 주문했어요. 대접받겠습니다. 배동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첫날입니다. 제가 자그마한 조직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1년은 직원들 상당수가 연차를 쌓이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풀 멤버가 구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형태로 담원하신 날에 이렇게 함께 잘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런 강의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왜? 1시간 이내 강의는 젊었을 때부터도 거금을 준다고 해서 피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도대체 누구야? 하고서 딱 블락킹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안 열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뭔가를 남겨드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형태는 지압이다 얘기합니다. 사실 제일 쉬운 것은 대학 강의입니다. 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선생님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은 중학교 수학선생님입니다. 아침까지 술 먹고도 분필 잡으면 정답이 탁탁 나오니까 수업 중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회교육은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커피에 관한 강의는 평생 2번째 요청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아산병원 여의사협회에 가면서 이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산병원이 크니까 여자 의사님도 꽤나 많으시답니다. 몇백 명 계신답니다. 그분들한테 커피를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커피를 강의해달라고 하냐. 특히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카페인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왜 하필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카페인 부정적인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과에서 1시간 정도 다른 독성 물질 다룰 때 잠깐 다루지 그 피해에 대해서 크지 않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관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관한 강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고요. 하오나 커피가 우리 생활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인 스쿨 다니시고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 계실 텐데 사실은 커피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서가에 있는 책을 봤더니 1370페이지짜리 영어 원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커피 밀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가는 머신들, 방학 빠운 이 책만 원서로 짜잘그는 글씨로 130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커피 가는 기계는 전체 커피 인더스트리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커피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정리했을 때 계략적으로 2만 페이지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정도 볼륨을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쩌면 말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머리 용량은 열인데 스피커가 1밖에 안 될 때 더듬는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10개가 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스피커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귀한 자리에 마련해주신 김봉조 회장님과 한영선 회장님 또 우리 귀하신 선배님들과 우리 동료분들 아는 대로 성심을 다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첫 장면은 커피 산업에 대한 개발적인 사항을 도입해 보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2000년, 지금부터 약 6년 전 정도에 제가 커피 회사를 인수할 때 이 커피 산업 전반을 제가 어떻게 보았는가, 사실 사례를 가지고서 커피 산업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스톤 커피라는 법인을 지금부터 26년 전에 인수할 때 커피 산업을 어떻게 조망했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커피 산업의 볼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커피 산업이 세계 3대 음료에 속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궁금하죠? 혹시 콜라 아닙니까? 아닙니다. 3대 산업은 첫째가 물입니다. 두 번째 커피입니다. 세 번째가 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이 커피입니다. 이런 형태는 거의 500년 정도를 계속 그 랭킹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녀 100년 정도에 이 커피 산업이 상당히 하위선으로 자리 밀릴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베버리지 음료 중에서 굉장히 상위에 속하는 음료다. 커피 인더스트리 볼륨 자체가 굉장히 크다. 혹자는 그리 얘기합니다. 커피 산업의 물동량이 원유를 크루드 오일 물동량을 능가한다. 그러나 제가 사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 이런 그 물동량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50일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대단히 큰 산업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음료라는 겁니다. 왜 우리 트렌드가 건강 중시하는 사이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강의 스케줄 점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시니어에 계신 분은 어느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 우리 연령층에서 어디에 궁금해하실까? 사실 건강 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여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는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가능한 한 유튜브 촬영도 있다 보니까 신뢰성이 높은 KBS 생로병사에 나온 사항을 근간으로 해서 영상으로 부족하지만 전체 중에서 일부만 섭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구매력과 소비 능력이 있느냐? 대략적으로 커피를 본격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국민소득이 1인당 10,000불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커피라는 기호식품을 마시게 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2000년에 GNI가 8,910불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명목 이자를 고려해서 GDP가 약 12,000불 정도, 대략적으로 그때는 10,000불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도 커피를 본격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네 번째, 커피 선진 문화의 수용과 확산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스타벅스 이런 데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을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선진 문화를 비교적 빨리 수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교적 구민권, 미국 쪽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그래서 그런 미국의 선진 커피 문화가 우리나라에 비교적 빨리 들어와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팩터 애널리시스, 요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하게 식사하고 구수한 음료를 마시는 숙녀,
문화가 있습니다. 독특하지만은 굉장히 지금도 우리 DNA에 그대로 남아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우리가 지하수와 공공 상수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형태에서 대부분 그때 보리차를 떠서 물을 끓여 먹고 그런 형태가 막 일반화되게 했습니다. 이런 숙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커피라고 봤습니다. 체주계열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런 26년 전의 얘기만 이런 5-6개의 주 팩터 어널리시스 물 분석을 해서 커피 산업을 대결가라고 인수했습니다.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니어가 되면 자꾸 옆으로 가고 잔소리가 많아집니다만 애써 피하려고 하면 그렇게 조금 해보면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뭘 하겠다고 먼저 의사표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커피에서도 제가 인수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안암동 어느 학교 뒷방에 조그만 그 업무 공간이 있을 때 제 방에 찾아와서 커피를 자꾸 인수해달라고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 번도 원수 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몇 분의 직장을 옮겼습니다만 한 번도 어디 가겠다고 어플라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 오라고 사정해서 오늘처럼. 심지어는 지금 살고 있는 70사람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보라고. 대학교 동창인 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 자기 집에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니 자기 집에서 저녁을 이렇게 먹자. 그 갔더니 식사가 막 나오니까 잠깐만 하지 나가지고 머리 묶은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네가 좀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런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그 뒤로 프랜차이즈 본사 4개를 인수합니다. 한 번도 제가 찾아서 인수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사달라고 해서 사줬습니다. 전 이렇게 삽니다. 우리 궁금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가? 연간 전 세계 평균이 152잔인데 우리는 405잔을 먹습니다. 남녀노소 다 평균치입니다. 이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니까 연간 4.2kg 정도 됩니다. 원두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먹을까요?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부분 북유럽권의 추운 곳입니다. 이건 춥고 긴 겨울에 대부분 카페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커피 수무량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 1위 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옆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커피가 몸에 좋은가 안 좋은가 궁금하죠. 이런저런 유튜브 자료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는 형태에서 최근에 본 유튜버 30편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히 1년 전 정도입니다. 25년도 1월 25일 KBS에서 생로병사에 나왔던 상을 근거로 잠깐 살펴보시죠. 진짜 교수님 커피가 주는 이점이 꽤 있네요. 카페인이나 클로로제닉산 이런 물질들은 일단 우리 장내에서 당의 흡수를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인슐린, 이 인슐린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카페인을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의 발생 위험이 9%나 감소했어요. 오, 좀 진짜 의미 있는 수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디카페인 커피조차도 당뇨 발생이 6%나 감소했죠. 이렇게 막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뭐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똑같이 커피인데 어떤 데는 좋다 그러고 어떤 데는 나쁘다 그러고 커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얼굴을 가진 헐크. 헐크?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물질도 그렇지만 특히 커피 안에는 1000종 이상의 화학 물질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물질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물질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 결과 하나만을 보고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커피 자주 드시는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회장님 잘 드셨는데 당뇨에도 좋다. 당뇨 세계 핵심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 호르몬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고 그 다음에 성분이랍니다. 이 멜라토닌 그것을 넘는 인슐린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진짜 교수님 커피가 정말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명국 교수는 한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그 대규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이 간암의 발생을 줄고 특이하게 그 보고에서는 그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나 그 효과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페인이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전부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다 그 성분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카페인 성분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모밀은 커피의 크레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지질 성분으로 식품 중에서 유일하게 커피에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장명국 교수는 쥐에게 간 섬유화를 유발하는 카모밀이 섞인 사료를 먹은 쥐와 일반 사료를 먹은 쥐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카모밀 첨가 사료를 먹은 쥐에게서 간 섬유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간암세포의 증식까지 억제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약으로 먹을 건 아니지만 제가 기호식품이니까 하루에 한 2잔에서 4잔 사이를 마시면 많게는 30% 이상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게 뭐마다 다르지만 그런 보고는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커피가 간암을 예방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에 간암 예방에 척월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보시죠. 커피가 정말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장명국 다음 거 보시겠어요? 다음. 네. 이는 간암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도 낮춰주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피가 대장암의 재발 위험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하루 넉 잔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대장암의 재발 위험이 32%나 낮고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원래는 DNA에 의해서 자신의 세포의 수명, 주기가 결정되어 있는데 활성산소전에 의해서 전자를 뺏기고 산화조선산을 있게 되면 안 죽는 세포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글자로 암이라고 하고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활성산소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 항산화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요. 예,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등등에서 항산화 물질이 다양히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장점 말고
사실 제가 와인 관련해서도 여러 그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그때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커리큘럼에는 와인에 관한 장점만 얘기하지 와인에 관한 피해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술에 관한 피해가 많죠. 와인도 술이니까요. 오늘 저는 공정하게 커피에 관한 피해도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단합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카페인 섭취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요, 이 최대 일일 섭취 공고량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의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하루 섭취량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그게 400mg 이하고요, 그리고 임산부는 300mg,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청소년들은 커피 한 잔 이상은 마시면 안 되는 몸무게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 않으면 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런 상한선을 400mg 정도. 대략적으로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최대치 100ml 정도라고 하면 넉 잔 이상 정도는 안 마시는 게 좋겠다. 거기까지는 매우 유익한데 그 선을 넘는 상은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커피를 어떻게 먹는 게 좋겠는가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단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커피 이외에 카페인이 들은 사항이 그런 음식들이 다량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만 섭취한다면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커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선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카페인을 마시더라도 일주일에 카페인을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하시어 카페인을 좀 중단하고 하루 정도는 카페인을 쉬어가는 날을 만드시는 것이 이런 의존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커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음료수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원장님을 확인해가면서 더 건강하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가 일반화되고 있고 걱정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에너지 드링크. 요즘 학원가에는 고등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성인 못지않게 커피를 마신답니다. 왜? 학원의 피곤한 시간에 수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애들 일찍부터 초콜릿을 먹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래서 조기에 카페인이 다량 노출되고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커피 드실 때 기타 이런저런 과자라든가 이런 거 드시면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형태를 감안하셔서 일일 총량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커피에 관한 조금 커피가 헬시푸드인가 여부에 관한 검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26년 전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커피가 건강음료인가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커피는 헬시푸드로 캐테고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페라고 하는 것들 커피하우스의 역할에 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보자고 합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카페가 한 집 걸로 하나씩인데 과연 적정한 수치입니까? 걱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페가 그동안에 세대와 문화를 변하면서 거기에 가장 일선에서 스스로가 적응하고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또 우리가 어떤 컬처를 갖든지 어떤 소비 패턴을 갖든지 이에 잘 적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페는 지식 교류의 장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를 들어서 카페에서 지식인들이 모여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문학가들이 모여서 화가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각과 미래를 나누고 의견을 구하고 산업발전과 지식의 향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지식의 교류회장입니다. 어쩌면 카페가 없었으면 르네상스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휴식 사색의 공간입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은 순간부터 상당 부분 릴렉스하고 휴식의 모드로 전환되게 됩니다. 독서 작업공간, 이미 대학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교의 독서관이 도서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칸칸이 막아놓고 공부하던 시대에서는 완전히 높은 카페로 다 바꿔놨습니다. 도서관에서 혹자는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학도 학교도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에 적합하게 변화를 합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애들도 그렇습니다. 왜 집안에 자기 책상 놓아두고 왜 카페 가서 공부하는 분은 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작가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카페에 가서 글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집에서 안 써진답니다. 이미 카페는 독서나 작업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당연하게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토론하고 여기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편찬사를 보면 여러 번의 커피 금지와 해제가 이어집니다. 왜? 권력에 저항하고 권력에 불비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 권력에서 카페 일체를 폐쇄합니다. 그런데 교황 클레멘스 8세가 같은 경우에 이슬람 전용의 커피 문화를 기독교 전체에 먹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왜 이게 이슬람만 먹게 해? 우리도 먹어야 해서 교황이 커피를 전국적으로 먹으라고 권장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카페는 제2의 가정이다. 집에 들어서 방마다 흩어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식구들이 카페에 나와서 이런저런 교류를 하고 가정사를 논하고 하는 조금 분위기가 집보다는 보다 더 소프트한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커피 변천사에서 보면은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초기에서 결혼 조건에 커피를 사줄 거냐 안 사줄 거냐, 커피를 지속적으로 사줬으면 너하고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결혼하지 못하겠다. 결혼 서약 조항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공식적인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가슴이 뜨끔하겠습니다만 생활비를 못 주면 아웃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커피를 사줄 수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해요. 커피가 그만큼 인류사의 중요한 자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카페는 제2의 가정으로 됐죠.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멋진 커피의 효과를 이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커피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2년 전에 사무직 50명조 되는 사무실에 지인이 초청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 커피 머신이 없어요.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커피 머신 하나를 놔주세요. 자동으로 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커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먹어야 비로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 대단히 커피에 좋은 각성 효과입니다. 운동할 때 커피를 마시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숫자로 권하기를 50명의 사무직 직원들이 커피를 인해서 1시간 정도가 각성되고 업무효율이 증가된다면 하루에 50시간의 회사 이득이 생긴다. 그걸 8시간으로 나눴더니 6, 8에 48, 6명의 일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효과가 된다. 하루에 8명의 직원을 추가적으로 일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커피 하루에 10캔 먹기 같은 얼마 정도 될까요? 커피 빈의 원가 200원 정도. 잔 포함해서 다 해서 6, 700원 정도면 충분할까요? 거기다가 사무실에서는 자기 머그컵 써. 그래서 경의 원가는 2, 300원 정도면 충분하겠죠? 넉 잡는다고 치자고 최대 1,000원이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50명 해봤겠자 5만원인데 사람 6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일하는 만큼 업무 성과를 가져오는데, 당신이 최소한의 수치적인 강화가 있다면 커피 머신을 놔주는 사람이 타당하지 않아. 일주일 만에 5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놨습니다. 이왕이면 정보를 놓겠다고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는 업무 성과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커피를 만나서 한다는 자체는 1차적으로 마음의 공감대, 나는 너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멋진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아침이면 그윽한 커피 향이 퍼져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7시 30분 출근하는 선생님 시작을 해가지고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8시 30분까지 한 1시간 정도 운영되는 한시적인 카페입니다. 사실 이곳은 다름 아닌 교장실. 선생님들을 위해 직접 꾸몄답니다. 요거는 이제 브라질 커피고요. 고소하고 견과류 스타일을 좋아하는 선생님들 내려드리는 커피고, 요거는 이제 에스메랄다 게이샤라고 그래서요. 약간 신맛과 산미가 있는 최고의 커피입니다. 사비로 마련한 고급 원두부터 다양한 기구들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10년 전부터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는 박삼철 교장. 커피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쓴맛, 탄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과일 맛도 나고 다양한 견과류 맛도 나고 커피 세계가 무궁무진해요. 알면 알수록 그 세계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하는데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서 그런 데서도 점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장님이 계십니다. 교장님실에 커피 카페를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과 교직원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 분위기가 얼만큼 소프트할까요? 얼만큼 진실될까요? 얼마나 1차적인 공감을 가져올까요? 얼마나 팬들리하게 느껴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작은 카페 아니면 작은 머신도 좋습니다. 커피는 어떤 머신을 해도 유일한 커피 한 잔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커피 퀄리티 질이 문제가 아니고 정성을 담아 한 잔을 나눌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이 교직원들의 반은 후담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은 들려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스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커피에 관한 형태를 이제 조금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방에서 대규모로 재배해야 할 수직 화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 위치한 먼 나라들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가공과 소비는 주로 고위도 지역의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져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괴리가 유달리 심한 국제적인 작물이라는 거죠. 생산지에서 수확과 건조까지 완료된 생두가 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면 현지에서 리스팅을 거치고 커피 업체나 가정으로 유통돼서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하는 맛있는 커피 한 잔, 지구 한 바퀴를 여기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커피에 관한 커피 벨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커피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 25도, 남이 25도. 대략적으로 북반구에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는 중국 곤명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곤명의 맨 하단이다. 지금은 중국의 커피 수모량이 차를 대체해서 엄청난 양을 소모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안 먹을 때는 곤명에서 나는 커피를 수출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문제는 커피의 품질이 대단히 저급하다는 겁니다. 그 사항은 뒤에 얘기했으면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비판적인 얘기를 조심하고 삼가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는 측면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커피 농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방송의 해남에까지 커피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은 커피를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수익성을 맞추기보다는 관광과 체험 목적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는 북위 약 33도 정도 위치합니다. 25도에부터는 상당히 북쪽에 있다는 겁니다. 커피는 가장 낮은 한선이 10도 정도를 영상 10도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커피나무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동해를 입습니다. 적어도 제주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생으로 생산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비닐하우스에 씌워서 한다면 역시 비용 대비 수익에 관한 에피션시에 관한 사항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주에서 생산한 것이야 우리나라 토양에서 생산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따가지고 복구했어 이런 커피 나무를 보여주고 성장 생장 상황을 보여주고 커피를 직접적으로 드셔보게 하는 이런 형태는 커피의 이해와 프로세스를 경험시키는 체험 마케팅으로서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주량이 적으면 커피의 밀도, 덴서티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덜 익은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볶으면은 잘 볶아질까요? 일찍 탈까요? 그만큼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위 상한선인 곤명에서 나온 사항으로 커피의 품질이 떨어져서 시험적으로 사용하다가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자체 생산할 형태가 없어서 동남의 저급 커피를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양해졌는데요. 커피나무에서 채취한 생두에 열을 가해 볶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원두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두를 볶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하죠. 생두를 볶는 온도와 시간, 즉 로스팅 정도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도 달라집니다. 생두는 로스팅 과정에서 녹색, 노란색, 갈색, 짙은 갈색,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색깔의 변화는 커피의 성분 중 아미노산과 당분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커피의 향과 맛이 만들어져요. 약하게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신맛과 과일향 같은 개성 있는 커피의 맛을 느끼기 좋으며 강하게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단맛과 구수한 묵은향을 느끼기 좋습니다. 커피의 로스팅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살펴볼까요? 커피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토양에 생성되어서 커피 맛이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는 것은 로스팅하는 커피 볶는 포인트에 따라서 맛이 영 달라집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숭늉무라는 말씀드렸는데 커피는 숭늉을 누룽지를 노릇노릇하게 한 것부터 바싹 탔을 때까지 맛이 여러 계층을 형성합니다. 또 하나는 커피를 단일 품목으로 싱글 오리지널도 갑니다만 맛을 보완하고 금액을 컨트롤해서 맛의 안전을 여러 커피를 섞습니다.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몇 프로 섞느냐에 따라서 맛은 또 다른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커피, 로스팅에 관해서 연한 갈색부터 진한 것까지 다 끝까지 맛은 이 스펙트럼이 수백 개, 수천 개일 수 있다 하는 형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비로소 여기에 한 과정만 해도 하루 가지고 모자랄 양들을 조금만 터치해보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입니다. 커피의 생성 과정은 커피 열매를 따는 것부터 비롯합니다. 커피 열매를 커피 칠이라고 합니다. 마치 앵두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칠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앵두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에 과육, 얇은 과육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커피 칠을 따서 피킹이라고 되는데 따고 그 중에서 결정도 다소 모자란 상을 걸러냅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수작으로 합니다. 커피를 가장 잘 익은 상태, 검어도 안 되고 진 붉은색이 나는 형태를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손으로 하나씩 땁니다. 다음에 커피를 말립니다. 중요한 것은 커피 칠을 말리는 과정에서 맛은 또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첫째, 내추럴. 건조하는 방식이 이른다. 이것은 커피 칠이 과육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말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육에 묻은 당분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씨앗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맛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다음에는 과육을 모두 벗겨내고서 깨끗하게 씻어서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을 때 첫 번에 그린빈, 푸른 색깔 나오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 상태가 워시드 된 겁니다. 깨끗하게 씻었을 때는 맛이 일관성이 있고 맛이 좀 깨끗해집니다. 다음에는 허니 방식이라고 해서 과육은 벗겨내는데 그 안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남아있습니다. 점액질까지 워시하지 않고 점액질 남겨놓은 상태에서 만드는 상을 허니 드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오늘 과언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치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콩깍지에서 꺼낸 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콩 껍질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심으면 씨앗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 씨앗마저도 벗겨내면 비로소 우리가 얘기는 볶기 전에 방아를 찧어놓은 쌀처럼 그린비라는 파란 색깔이 나는 생두가 된다. 대부분 국제적인 유통은 그린빈 상태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아를 찧어놓은 쌀을 찢기 전의 상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 바로 앞 슬라이드는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팅은 뭔지를 갈죠. 갈아서 추출, 쉽게 하면 추출 혹은 액화시키는 출신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께서 드실 수 있는 음료가 됩니다. 다음 이런 원두 생산의 조건입니다.
와인에 띠루아라고 와인을 할 때 띠루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가 생산되는 과정, 와인 이전에 포도가 생산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토양, 미네랄, 고도, 배수량 이런 형태를 다 떠서 띠루아라는 사실 커피의 띠루아가 와인보다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민감한 정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커피팜 주변에 망고 과수원이 있으면 커피에서 망고 향이 난다. 왜? 거리에 왔다 갔다 두 과수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화산지대의 화산이 이루어진 화산 토양에서 커피를 마시면 그 컵에서 스모키한 향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카페 띠루아가 커피 띠루아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략적으로 고도에 관한 사항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각에 관한 토지, 기온, 일조량 이런 형태 아까 제주도 얘기도 조금 했고 본묘에 관한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이것에 관한 얘기도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에 관한 사항은 적합한 고도는 해발 800에서 2500 정도. 앞팀을 하다면은 1000 정도에서 2000 정도가 가장 밀도가 좋다는 사람은 낮과 저녁의 일교차로 커피의 생장에 저해가 되지는 못해서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커피 밀도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맛이 배제되고 생성된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커피에 관련된 이 사항이 어떤 형태의 우리 세계사에 영향을 줬는가 하는 형태를 영상들에서 작한 것이었습니다. 커피 품종은 아라비카라는 품종입니다. 커피의 원조는 에티오피아 변방의 산악 부족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 커피를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건 아랍인들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지역은 그 위치상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예멘 지역과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에티오피아 왕조가 이슬람 왕조들을 세운 사람들 중에도 후에 솔로몬 왕조와의 전쟁을 피해 다시 건너온 사람들 중에도 예멘인들이 많았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멘에도 커피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나무 열매를 우겨 만드는 음료까지 예멘에 퍼지게 되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옛말로 와인이나 차 같은 음료들을 그냥 퉁쳐서 카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멘인들한테는 커피나무 열매 끓인 것이 곧 카와가 됐어요. 카와는 성지순례나 장사를 위해서 아랍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던 예멘 사람들을 통해 아랍의 다른 지방에까지 전해집니다. 근데 현지인들이 보니까 이게 정신도 번쩍 뜨이게 하고 맛도 아주 기가 막힌 거야. 무엇보다 이슬람은 술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만한 음료가 없어요. 이슬람 수도자들이나 상류층을 중심으로 카와를 마시는 게 유행처럼 번져갔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시작으로 1500년경에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 1510년에는 칼리프가 거주하는 이집트 카이로에, 1517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까지 카와를 마시며 세상사를 논하는 찻집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카와라는 이름이 당시 오스만 제국의 주요 언어였던 페르시아 말로 옮겨지면서 카흐베가 발음되기 시작하고 카흐베 먹는 찻집은 카흐베 하네, 즉 커피 하우스라고 불렸죠. 16세기 중반에 오스만 제국이 예멘을 정복하면서 생산망과 무역망이 안정되고 모스크 근처에는 어디에나 카흐베 하네가 생겨나 이슬람 세계의 공통 음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6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동방무역을 독점하던 베네치아에까지 카흐베가 전해져서 카페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무역이나 전쟁이 빈번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17세기가 되면서 카페의 맛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덜란드어 코피, 영어 커피도 카페에서 유행한 말이죠. 때마침 대항해 시대를 맞은 유럽인들은 심지어 희망봉을 돌아 예멘까지 직접 가서 수입을 해오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커피는 당시 예멘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알무카에서 나와 모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유럽에도 카페하네, 아니 커피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커피는 그동안 유럽 사람들이 물처럼 마셔대던 술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흥 지식인이나 부르주아 계층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여 토론하는 게 국룰이 됐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 같은 급격한 사회기술 발전도 런던과 파리에 커피하우스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외로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했던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미 17세기 초에 예멘의 알무카 항구에 상관을 세우고 직접 수입했던 것도 모자라 18세기가 되면 전 세계 식민지에다 닥치는 대로 커피나무를 심어서 자체 수입에 성공했죠. 이때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한 네덜란드 식민지들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들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나 프랑스와는 달리 커피를 재배할 만한 식민지가 없었던 영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17세기 후반부터는 커피 대신 홍차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돈이 부족했던 영국이 식민지로 들어가는 물건들, 특히 홍차에 과도한 세금을 내리는 바람에 보스턴차 사건이 터졌다는 거. 이게 미국 독립까지 이어지고 이후로 미국은 커피를 영국은 홍차를 마시는 정반대의 식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영상에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 등등에서 카르베라고 커피를 불렀습니다. 일본은 커피를 가베라고 부릅니다. 아마 일본식 표현은 저쪽에서 따와내는 가능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영국과 미국은 왜 음료 문화가 다를까? 왜 영국은 차를 주로 마시고 미국은 커피를 마시는가? 얘기했듯이 영국은 커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싼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그 상황이 미국에서 보스턴 차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에는 차를 버리고 커피를 먹는 것이 미국의 독립정신과 영국을 배척하는 핵심적인 상황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철저하게 커피 먹는 상은 영국을 추종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치부해서 커피를 버리고 차를 버리고 완전 커피로 먹고, 지금 대략적으로 시간이 11시 3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커피 재미있는 건 있습니다만 시간상 이 자리는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비교적 늘상 앞에 서고자 하는 고민하는 상이 레벨 컨트롤에 관한 상입니다.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어느 것이 궁금하실까? 그래서 마무리해가는 측면에 몇 가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을 가벼운 가십 정도로 터치해보고자 합니다. 아메리카노와 레귤러 커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영어 공부할 때 여러 차례 들었던 사항입니다. 미국 가서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지 마. 그거 정말 미국 커피 모르면 무식한 거야. 레귤러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영어 초창기 교과서 때 주의사항으로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저 말을 혹자는 얘기합니다. 비하하는 말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미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를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은 커피를 물처럼 마십니다.
물처럼 마시기 때문에 진하게 먹으면 어려움이 봉착할 겁니다. 그래서 물처럼 연하게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이 늘상 옆에 들어보면 물처럼 마시는 그런 연한 커피 주세요. 미국 사람들이 연하게 먹는 커피, 이런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메리카노. 우리 가장 좋아하는 상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스님들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습니다. 비엔나 커피에 관한 상입니다. 또 유럽 여행하신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비엔나 가서 비엔나 커피 주세요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 맞습니다. 비엔나 커피는 아시다시피 커피에다가 우유 대신에 휘핑크림을 넣어서 비교적 무게 있는 곳으로 눌러놓은 겁니다. 거품이 아닌 조금 질감 있게 우유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 그럼 비엔나 가서는 어떻게, 비엔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페너입니다. 아인슈페너 주세요. 그런데 아인슈페너에는 어떤 속설이 있느냐? 빈에 있는 마부들이 마상에 올라서 커피가 쏟아지지 않도록 먹는, 한 손에 커피를 잡고 한 손에 커피 들고 마시면, 그렇다면 커피가 흘러넘치지 않아야 됩니다. 뭔가 살짝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간 질감 있는 휘핑크림을 얹어본 형태가 아이스크림입니다. 저한테 10분 남았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제가 부탁한 스텝입니다. 다음에는 카푸치노와 에스프레소에 관한 사람입니다. 커피의 메뉴가 여럿이 있습니다. 왜 카푸치노를 들었냐면, 우리가 커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곳을 이탈리아 커피를 얘기한다.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를 조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전에 주로 카푸치노를 먹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탈리아 가서 아침에 에스프레소 주세면 조금 이탈리아 시민들하고 괴리된 형태입니다.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시겠으면 이탈리아에서 오후의 우유는 위장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전에는 우유와 결합된 형태를 먹어서 속을 좀 달래주고 오후에는 우유 섞인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유 거품을 낸 우유와 결합된 부드러운 커피를 아침에 먹습니다. 거의 다 커피를 먹습니다. 10명 중에서 8명은 카푸치노를 먹습니다. 대신 오후에는 순수한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먹습니다. 여기에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탈리아 카페를 가보신 친구들 아시겠으면 대부분 서서 먹습니다. 일본의 다테모노 요구와 똑같습니다. 서서 커피 테이블에 팔도 기대고 있으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코라고 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 방코가 은행의 뱅크에 이르렀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탈리아에서는 기꺼이 바리스타하고 대화하면서 서서 먹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다음 인스턴트 커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몸에 좋은가? 여기에 드릴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인스턴트와 솔로블 커피라고 하는 형태를 포괄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인스턴트라고 하는 형태는 지극히 마케팅적인 요인입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좋도록 하는 용어입니다. 솔로블 커피는 물에 녹는 커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적인 용어입니다. 수입하고 등등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솔로블 커피가 캐테고리가 조금 큽니다. 솔로블 커피 안에 인스턴트 커피가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동서커피가 세계 인스턴트 커피는 세계 최고예요. 우리들만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네슬레 네스카페가 세계에 압도적으로 시장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커피 많이 수출합니다. 주로 미국과 동부의 한인사회 쪽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실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요. 일상 시간의 한복을 받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만들 때는 커피를 체종해서 추출해가지고서 다시 물에 넣으면 커피를 원상 먹기 되도록 하는 과정이 것입니다. 그래서 파우더를 만드는데 알아두셔야 될 것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우영화로 만드는 데는 제조 과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D에서 스프레이 드라이. 이 방법은 커피를 진한 커피물을 맞은편 스크린 쪽으로 쓰면서 아래서 급히 가열을 합니다. 수증기 증발시키면 저쪽 스크린 쪽에 덩어리가 맺히게 됩니다. 그 상을 SD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즈 드라이에서 얼려서 말리는 겁니다. 얼려서 말리는 것은 공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형상으로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우더로 되어 있는 상은 SD고 몽골 되는 상은 FD다. FD가 향손실도 짙고 결과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FD가 좀 비쌉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커피 얘기하면 또 실질적으로 잘 아시고 드럼 덩어리 있어가지고 한 마디 거듭니다. 커피 누워라는 사. 커피 누워. 인도네시아에서 사양 야생 사양국에다 커피 체리를 따먹고 커피 과육을 소화시킨 다음에 알맹이만 뒤로 보낸 땅을 모아서 찢고 상품한 것, 이런 얘기입니다.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커피 생산량보다 유통량이 10배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생 커피, 얘들이 자연스러운 커피 추리에서 커피 체리를 따먹고 소화시켜낸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루악의 야생 진품은 키로당 500 내지 600만 원 정도. 이게 실제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커피 추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 주시면 송이버섯 딴 것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집에서 도둑이 접근하지 못할 금고에 보관을 좀 아주 은밀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것을 요만큼씩 모아서 상품한 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사양 다람쥐를 모아서 잔뜩 생산시켜서 그물에다 막아놓고서 적극 커피를 내기서 똥 싸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 생산해서 그것까지도 다 망라해도 유통량이 10배가 됩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서 몇 번은 사오셨죠? 가짜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 안 주셨으면 가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더 키워놓고 정말 맛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상이 작용했습니다. 비싸게 줬습니다. 다음은 블랙 아이보리 커피입니다. 이것은 태국에서 하는데요. 이 서양 고양이에서 아이디를 얻었습니다. 코끼리한테 바켓으로 퍼먹이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극히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커피를 코끼리한테 대량 생산을 시켜서 쌀 것 같은데 굉장히 비쌉니다. 대략적으로 1kg당 2,000불 정도 갑니다.
2,000불 정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0불 정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얼핏 얘기했듯이 게이사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게이샤 커피는 전설적인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상등품은 파나마에서 나오는 게이샤를 가장 높게 칩니다. 이 품종 말고도 어떤 것은 커피 1kg에 4천만 원 정도 갑니다. 당연하게 꼬냑이나 와인 정도의 최등급에 못지않는 것이 원하습니다. 여하튼간에 중간 생략하고 게이샤 커피는 전문가들의 경매 시장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는 커피입니다. 게이샤는 커피 원목의 최초 발견된 에티오피아에서 비롯된 변종 커피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품질이 상이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상이에요. 게이샤 커피 생산하는 데가 여기저기 안 만드는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당 부분을 에티오피아 게이샤 얘기합니다. 파나마 게이샤 얘기합니다. 과테말라 게이샤 얘기합니다. 게이샤 품종 자체는 굉장히 상등품입니다. 인간이 사악해서 그렇습니다. 게이샤 커피 아니면 고만한 사이즈, 고만한 컬러 등등을 게이샤라고 포장 관리를 합니다. 실제 게이샤 생산량보다 유통량이 많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잠깐 중간 결론을 내리고 하죠. 커피 어느 것이 좋냐? 매일에 맞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고 5천 원짜리도 매일에 맞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사실은 강의 시간 맞추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최고예요. 잘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들으시고 고맙고요.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커피 좀 생각하시면 드시면 맛있겠네요. 에스프레소냐, 아라떼냐, 카푸치노냐 많이 왔습니다. 잘 드시기 바라고요. 잠시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좀 시저탄 뉴스를 좀 발행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 기사 올리는 거나 상부 일가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정리를 요하는 거 아니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또 장소가 좀 변경되어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 1월 19일 날 열심히 똑같은 장소에 뵙기로 하고 광고를 드리자면은 나가실 때 저기 뒤에 신혼에서 제공한 아주 뜨끈뜨끈한 단백질 영양소를 좀 드시고 가시면